미국 하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날선 토론이 벌어졌고 뒤이어 최종 투표도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66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학조사의 비협조적인 열방센터 측에 방역 방해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50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하루 사망자가 닷새 만에 또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한파는 물러났지만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1월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을, 충청과 호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준비까지 겹치면서 워싱턴에는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어제 예상했던 대로 의회가 오늘 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나 보죠? 네,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가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오늘 하원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금 전에 미 하원이 탄핵에 대한 최종 표결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치열했었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But make no mistake, the left in America has incited far more political violence than the right. For months, the metaphor that the president lit the flame, well, they lit actual flames. Stand up, man up, woman up, and defend this Constitution from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including Donald J. Trump. If we didn't remove him, he would do it again. From California. 네, 미 하원은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2석, 즉 과반이 넘는 데다가 현재까지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돼 탄핵은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하원에서 재임 중 2번이나 탄핵하는 것은 미국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상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만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이루어진 미 상원에서 대통령 표결 일정을 언제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새 대통령 취임 행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현지 시각으로 이제 취임식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만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로 진입하는 도로를 비롯해서 백악관에서 의회에 이르는 주요 도로들이 모두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KBS 취재진이 있는 내셔널 프레스 건물의 주차장도 폐쇄됐습니다. 주 방위군을 비롯해서 뉴욕 등에서도 파견 병력이 속속 도착해서 병력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주별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FBI에 여러 건 포착됐고 특히 수도 워싱턴으로 모이려는 움직임이 확인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폭력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모든 미국인들은 긴장을 낮추고 침착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 시대는 열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적 구성의 윤곽도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안보회의 즉 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는 직을 신설했는데요. 이 자리에 오바마 정부 당시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였던 커트 캠벨을 임명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이 조정관직을 아시아 짜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을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 통으로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 지난해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연 세미나에서 아시아의 예측 불가능성 목록 최상위에는 북한이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해야 할 목록에 상단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수만 600명을 넘어섰고 조사 대상도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아름 기자, 먼저 전국적인 환자 발생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국내 발생 536명, 해외 유입 사례 2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완화를 위해서는 거리 두기를 통해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직전주에 833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예정인 백신 접종 전까지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집단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9살부터 49살 사이 성인도 3부기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열방센터 관련 동향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이 밝힌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62명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의 비협조로 역학조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약 3,000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한 달이 넘었지만 3분의 2가량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단은 방역 방해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검사비를 이 단체와 개인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가량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1차적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의료비와 다른 접촉자들의 검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도 상당히 심각했는데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 또 나왔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신입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주 한 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리와 보증 요율 등에서 혜택이 더 보강된다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최고 연 3.9%인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시중 6개 은행이 최고 금리를 연 2.9%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지원에서 3천만 원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는 집합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식당, 카페, 임의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18일부터 시중 12개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50개 지역으로 번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내용인데요. 봉쇄 조치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각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가장 먼저 재봉쇄에 나선 영국. 6만 명대까지 올라갔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13일 47,500여 명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follow the current lockdown, and that's what I'd urge everybody to do. 그러나 하루 신규 사망자는 1,564명으로 지난 8일 1,325명을 넘어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321만여 명, 사망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철통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코로나19 사망자가 1,060명 발생해 닷새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 독일의 사망률은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보다 높은 것입니다. Sind wir in einer der schwersten Phasen der Pandemie. Hinter den täglichen Zahlen stecken Schicksale, Familien, die trauern.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50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WHO는 오늘 중국 우한을 다시 방문합니다. 코로나19의 우한 발원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첫 발생 이후에 1년이 넘었고 앞서 2차례 방문 조사도 했지만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베이징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건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사이 이 바이러스는 코비드19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정확히 우한에서 유래했는지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발원설과 책임론이 부각됐고 중국은 이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조사팀이 오늘 오전 중국 우한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와 7월 사전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specially looking at those initial patients that were first identified in December are really critical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beginning of this pandemic. WHO가 주도하는 조사팀은 독일과 영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전문가들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WHO 조사단이 중국 현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WHO 조사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중국 발원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没有根据的主观臆测或者借病毒溯源问题进行炒作，只会对正常的溯源国际合作造成干扰。 앞서 2차례 조사에도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지 못했던 WHO가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의 공사 현장에서 지지대가 무너져 전력 설비가 파손됐습니다. 인근 주거단지에 전기가 끊겼고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수도가 끊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에 있는 자재들이 구착 현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공사장 흙막이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어 저녁 6시 반쯤 지지대가 재차 무너지면서 주변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전력 설비가 파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아파트 7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도로 한가운데 트레일러가 멈춰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졌습니다. 이때 중앙 분리대의 파편이 반대 방향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튀면서 불이 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물이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배관이 터지면서 수돗물이 아래층으로 쏟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저수조 급수차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스모그에 중국에서 황사까지 날아들었는데 1월 황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날씨 기상캐스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배지캐스터, 추위가 좀 풀리니까 또 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네, 겨울 날씨가 추위 아니면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한파가 물러나고 나니까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건데요. 서울에 1월에 황사가 관측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인데요. 지금 충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살얼음이 낀 곳이 있어서 오늘 출근길에도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2.4도, 대구 0.1도, 전주는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강릉 9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13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이 기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 확정됩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한 차례 거쳤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따른 만큼 대법원이 다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징역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이 양모 장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겠다고 결국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진작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 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 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그러나 양모 장 씨 측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은 물론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팎에 몰린 시민들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국민경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시민들. 한 목소리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장 씨 측은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은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에 피해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 씨가 탄 차를 둘러싸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도 둘러쌌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지키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양부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남겨졌던 그 학대의 정황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부디 이에 걸맞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검찰의 살인죄 적용으로 정인이 사망 원인과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직전에 외국으로 가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었는데요. 이 출국 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이 관련 의혹을 충실히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맡겼는데 어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국 금지 과정에서 파견 검사가 작성했던 서류에 법정 요건인 수사기관 장의 직인이 없었고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도 허위 기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이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 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판검사들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 적법 절차 무시라고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은 경찰관과 또 진범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 15살이던 최모 씨는 경찰의 가혹 수사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건 3년 뒤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고 최 씨는 만기 출소 뒤 재심을 거쳐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뭐 저에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최 씨와 가족들은 이듬해 국가뿐 아니라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 경찰관과 진범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법 행위를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 측 청구를 거의 다 받아들여 국가가 최 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16억 원을 물어주고 이 가운데 20%는 경찰관과 검사 개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뒤늦게 기소된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범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황사에다가 스모그까지 유입돼 오늘 전국의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지금 충북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에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데요. 광주가 1.8도, 대구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강릉 6도, 전주 12도 예상되고요.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고 부산도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은데 지금 최대 관건은 BTJ 열방센터 관련 추가 전파 여부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체가 방역조사에 여러모로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데요. 지자체와 당국의 대응 상황을 서병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장 보여주시오! 몸싸움까지 벌이며 상주시의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막았던 BTJ 열방센터. 상주시장은 당시 직접 현장에서 집행에 나섰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한 몸싸움이 있었고요. 진입을 완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9일 날 1박 2일로 교육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저들 시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다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교육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했는데 그래서 고발 조치를 했었고요.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방역 협조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전체가 동시에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유해달라고 방송에 나와서 성명 발표하듯이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전히 방문자 확인과 동선 파악에 시청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명단이 부정확하고 또 제출했는 그 명단에 교육생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부인을 하거나 또 전화를 끄고 받지 않거나. 상주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의 비협조 사례라든지 방역 방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치료비 등 들어간 비용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받으라고 방문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지난달 육군훈련소에서 입소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훈련소 측의 대응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는데요. 정재훈 기자가 취재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21일 육군훈련소에 들어온 입소자 11명이 입영 직후 진단검사를 받았고 사흘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입소한 인원은 1,600여 명. 동선 추적 결과 이 가운데 10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훈련소 측은 밀접 접촉자들에게 자가격리의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혼자 격리된 생활을 하는 방안, 또 집으로 돌아가 2주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다시 입대하는 방안. 이 과정에서 훈련소 일부 간부는 군에 남아 격리되면 불편하고 격리 기간이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귀가를 종용했다고 일부 접촉자가 전했습니다. 확진 판정 다음 날 이런 얘기 등을 듣고 접촉자 4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입소자들은 한 생활관에서 동일 집단 격리됐고 세수나 목욕, 양치 등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일부 접촉자들이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귀가한 A씨는 훈련소를 나온 뒤 보건소에 가서야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가족까지 감염될까 봐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 후 해제되는 시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훈련소 측과 달리 밀접 접촉자로 확인될 경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곧바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키고 있고 밀접 접촉자 아니더라도 접촉자라고 판단되면 검사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워낙 감염력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는 자가격리 기간도 군 복무일에 포함되며 귀가 안내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백신과 치료제, 즉 예방과 처치 이 2가지가 함께 해결돼야 할 겁니다. 백신은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여러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치료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제품이 임상 2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감염 초기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아주고 회복 기간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 결과 항체 치료제가 투여된 집단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이 가짜 약을 투여받은 집단에 비해 54% 감소했습니다. 폐렴을 앓는 50대 이상 환자로 대상을 좁히면 중증 발생률이 68%나 줄어들었습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확진 초기 이 약을 투여하면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증상도 회복되는 시간이 3.4일에서 최대 6.4일까지 단축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치료 병상의 확보와 관련된 여러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중등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에도 상당히 여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중증 환자에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부터 추가 침투를 막는 원리인데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이러한 바이러스 영향보다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항염증 치료제가 이제 효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중증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는 거죠. 병리 기전상으로도. 임상시험 대상자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몰고 온 칼바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8천 명 줄어든 걸로 집계됐는데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임시 일용직과 또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입은 타격이 특히 컸는데요. 오현태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가장 먼저 면세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든 회사들이 다 시기가 어려워진 상태라 다른 브랜드로 제가 옮겨갈 수도 없는 거고. 최소 인원만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12,300명 정도가 다 해고가 됐어요. 계약 해지가 되신 분도 있고 정말 그냥 해고가 된 분도 있고.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해 이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교육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 충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3개 업종만 따져도 40만 명 넘게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를 보면 임시 일용직이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없어지는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정보 지침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수업을 준비하다가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사실상 집도 이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있던 물건도 다 처분을 하고. 지난해 상용직은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은 4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도 74만 명 정도나 줄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고용 충격은 약자에게 유난히 가혹한 겁니다. 나이로 보면 20대 고용률 감소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고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1.7배 더 많이 준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일자리 충격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들의 취업은 장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들,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여 동안 이 여성은 공연예술 분야 마케팅 담당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극장도 공연도 코로나19로 멈춰 취업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관련된 것도 아예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 같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급감한 가운데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키오스크로 막 바뀌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코로나가 계속 되면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무섭더라고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가 모두 줄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층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적절한 취업 기회, 기술 습득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회복이 되더라도 동생 세대의 취업 시장에서 밀리는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남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도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콘텐츠 직업 훈련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준비해야 될 정책 과제이죠. 정부도 고용 지원의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3월 안에 청년과 여성 취업 대책을 먼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7일 이후 거리 두기 완화 여부는 재유행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며 1월 17일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설 명절까지는 지금의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통 5명 이상 발생하는 집단 감염의 사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어떤 방역 관리라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무엇보다도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집단 감염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부분들은 보통 5명 미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대본에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의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사항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토요일 날 발표를 해드리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로 대표되는 부분 지표는 분명히 이제 감소하는 그런 이제 추세들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조치가 완화되었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재유행의 어떤 가능성,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입니다. 거리두기 어떤 조정 부분과 관계없이 검사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확진자들을 빨리 조치를 함으로써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선별 검사소의 어떤 운영, 그 다음에 뭐 확대를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조금 감소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중대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 치료비 통상적으로 한 70에서 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다른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국 시노백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를 두고 나라별로 임상시험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 시노백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이 전날 오전 생중계됐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 달 전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 무상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장 먼저 맞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3일부터 시노백 백신 300만의 분량을 전국 34개 주 만여 개 보건소와 병원에 배포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임상시험을 진행한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터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3상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를 91.25%라고 발표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1일 해당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예방 효과가 65.3%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규모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브라질 상파울루주 부탄탕 연구소는 최근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50.4%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최소 기준인 50%를 겨우 넘긴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개월째 문을 닫은 미국 디즈니랜드가 백신 접종센터로 변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신속한 백신 보급을 위해 이번 주부터 애너하임시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접종 장소로 활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속팀들의 홈구장 시설도 백신 접종센터로 속속 전환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소로 활용 중인 LA 다저스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은 하루 최대 12,000명 접종을 목표로 하는 백신 접종센터로 전환되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홈구장인 페코파크에도 대규모 백신 접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스웨덴 예테보리 국제영화제가 이달 말 온라인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우리 일상을 아우르는 이색 참여 행사를 기획해 화제입니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스웨덴 예테보리 국제영화제가 이달 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데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관객 참여 행사를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서부 해안의 외딴 바위섬 파터노스터에서 열리는 나홀로 영화제인데요. 오는 17일까지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서 이메일 신청서를 받은 뒤 그중 한 명을 선정해 일주일 동안 등대 안에 있는 숙소에 머물며 올해 영화제 출품작 60편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이색 행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혼자 섬에 들어가야 하고 노트북, 휴대전화, 심지어 책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영화제 조직위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 일상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영화의 역할을 재조명해보자는 의미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딴 바위섬에도 스웨덴의 초대형 실내 경기장인 스칸디나비움과 708석 규모의 대형 상영관에서도 나홀로 영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번 맞아야 제대로 된 면역이 형성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니 감염 확률이 50%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약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스라엘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1차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조사해보니 접종 후 1일에서 7일 사이에 걸린 사람은 약 4,400명이었는데 8일에서 14일 사이에 감염된 사람은 3,100명 선이었고 이후 숫자는 더 줄었다는 겁니다. 다만 각각 40만 명씩 두 집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 확률이 한쪽에선 33%, 다른 쪽에선 60%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번 조사가 예비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루 동안 새로 발생한 중환자의 17%는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라며 백신을 맞아도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 20% 이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세계에서 인구 대비 접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만 인구가 900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초 이틀 연속 9천여 명에 이르러 3차 봉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백신을 빨리 확보한 배경에는 접종자들의 건강 정보를 화이자에 제공한다는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ow many people with, say, history of heart diseases had been vaccinated and whether there were any effects, any unfortunate cases and so on and so forth.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만 화이자에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열차 승차권 19일부터 비대면 예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레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으로 예매 대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승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 창 쪽 좌석만 발매를 하고 한 사람당 예매 매수는 온라인은 편도 4매, 전화 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됩니다. 코레일은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 첫날인 19일에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석 고속철 SRT 운영사인 SR도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승차권을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석방 이번 달 2번 진행한다는 키워드입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석방을 확대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오늘 가석방을 실시한 뒤 오는 29일에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수용자를 형기 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소보다 기준을 낮춰 심사했다며 오늘 900여 명이 가석방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격상에도 400여 명 집합금지 위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이후에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4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으로 4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5인 이상의 모임이 77명,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이 각각 48명, 종교시설 3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다수 업종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일부 업종, 일부 기업들은 역으로 호황을 맞고 있죠. 여당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수익을 피해 계층에게 나누는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라는 걸 추진하겠다는데요. 다른 당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개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당이나 정부는 후원자 역할, 즉 세제나 자금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형식에서는 현 정부의 협력 이익 공유제나 착한 임대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주요 참여 유도 대상은 이른바 코로나 승자 업종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포털과 게임업계, 그리고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들입니다. 문제는 공유받는 대상이나 방식인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펀드 방식도 고려 중입니다.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나 민주당 모델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더 내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정의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성과를 못 내듯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공유제 역사에서 보듯이 재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향방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독살 시도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신경작용제에 노비촉에 중독됐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리가
독일을 떠나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신의 귀국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독극물 중독 증세로 기내에서 쓰러진 뒤 독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된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나발리가 독일을 떠나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Так что в воскресенье, 17 января, я вернусь в Москву рейсом Победы. 건강이 거의 회복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지난해 8월 시베리아의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에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 착륙했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나발리는 곧 독일의 병원으로 옮겨진 뒤 18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검사 결과 나발리에게서 옛 소련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형 집행국은 지난 2014년 나발리에 대한 횡령 혐의 재판에서 확정된 3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나발리는 이 같은 조치가 자신을 귀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교정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와 또 배두나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개봉 영화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남성의 유일한 낙은 SNS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Bonjour, vous allez bien? 그러다 서울에서 벚꽃을 같이 보면 좋겠다는 여성의 말 한마디에 무작정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여성은 나타나지 않고 그때부터 이 프랑스 남자의 무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중년 남성의 로맨스인가 싶지만 가족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 알랭 샤바와 배두나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또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되는 영화예요. 저는 영화를 봤을 때 그랬어요. 요요에 빠진 5 청년. 국내 대회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요요로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는.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았고 요요 하나로 자신만의 꿈을 이뤄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요요를 좋아해서 만났지만 인생의 갈림길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한 청년들의 삶을 8년간 담백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언가에 빠져 미치도록 좋아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작품입니다. 남들보다 모든 게 1초 빠른 여성과 반대로 1초씩 느린 남성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시차 로맨스란 독특한 설정으로 전형적이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내 57회 금마장 영화제에서 5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현재 충남과 충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텐데요.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고요.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2.8도, 광주 1.8도, 대구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구 11도 예상되고요. 전주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하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에 대비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66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열방센터 측에 방역 방해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50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하루 사망자가 닷새 만에 또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한파는 물러났지만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1월에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청과 호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국 하원의회에서 결국 임기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물론 상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 사회 또 한 번 큰 소용돌이를 맞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새 대통령 취임식도 임박해오고 워싱턴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김양순 특파원 나오십시오. 자, 탄핵안이 일단 하원까지는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군요. 네,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가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됐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232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안 통과됐습니다. 공화당도 1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습니다. 재임 중 두 번이나 하원에 탄핵된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에다가 친정인 공화당 의원들도 예상보다 많이 등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지게 됐습니다. 탄핵 절차가 이루어진 7시간 동안 양당은 치열한 반대 토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But make no mistake, the left in America has incited far more political violence than the right. For months, the metaphor that the president lit the flame, well, they lit actual flames. Stand up, man up, woman up, and defend this Constitution from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including Donald J. Trump. If we didn't remove him, he would do it again. 네, 하원은 가결된 탄핵안을 곧바로 상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이루어진 미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 일정을 언제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 사태를 떠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취임을 합니다. 그저 잔치 분위기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만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로 진입하는 도로를 비롯해서 백악관에서 의회에 이르는 주요 도로들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KBS 취재진이 있는 내셔널 프레스 건물 주차장도 폐쇄됐습니다. 주 방위군을 비롯해서 뉴욕 등에서도 파견 병력이 속속 도착해 병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각 주별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FBI에 여러 건 포착됐고 특히 수도 워싱턴으로 모여라라는 움직임이 확인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입장문 내서 폭력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모든 미국인은 긴장을 낮추고 침착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호는 곧 출범을 할 텐데 새 정부의 인선 작업도 관심입니다. 일단 외교 라인에 윤곽이 나왔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안보회의 즉 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는 직을 신설했는데요. 이 자리에 오바마 정부 당시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였던 커트 캠벨을 임명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언론은 조정관직을 아시아 짜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을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 통에다가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캠벨 전 차관보 지난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연 세미나에서 아시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목록의 최상위에는 북한이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해야 할 목록 상단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2명, 계속해서 4,500명대 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의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593명으로 그 전주에 833명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맞다고 설명하면서도 거듭 경계심을 풀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행 규모를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놓고 그 상태로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요. 당국은 백신이 들어오면 우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과 집단시설 거주자들, 특히 노약자들 중심으로 먼저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9세에서 49세 성인들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들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건입니다. 관련 확진자가 벌써 660명 넘게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는 역학조사에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지난해 12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약 3,000명 정도가 이 장소를 찾았다는데 아직 3분의 2가량이 이 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연락이 두절돼 있고 연락이 간신히 닿더라도 나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방해 책임을 물어서 이들에게 구상권 차원에서 치료비와 검사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김민지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치료비는 모두 30억 원, 이 중 26억 원을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확진자 수 570여 명대 기준인데 감염자가 660명을 넘은 지금엔 더 많은 공단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비슷한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다른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개별 방문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열방센터나 개별 방문자 가운데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방문자들의 비협조로 역학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역학조사를 거부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담임 목사에게 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 감염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KBS 취재진은 열방센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더 늘고 기타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된다는데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최고 연 3.9%인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시중 6개 은행이 최고 금리를 연 2.9%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지원에서 3천만 원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는 집합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식당, 카페, 임의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18일부터 시중 12개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50개 지역으로 번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내용인데요. 봉쇄 조치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각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가장 먼저 재봉쇄에 나선 영국. 6만 명대까지 올라갔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13일 4만 7,500여 명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follow the current lockdown, and that's what I'd urge everybody to do. 그러나 하루 신규 사망자는 1,564명으로 지난 8일 1,325명을 넘어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321만여 명, 사망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철통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코로나19 사망자가 1,060명 발생해 닷새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 독일의 사망률은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보다 높은 것입니다. Sind wir in einer der schwersten Phasen der Pandemie. Hinter den täglichen Zahlen stecken Schicksale, Familien, die trauern.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50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파이러스의 전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WHO는 코로나19의 중국 발원설을 밝히기 위한 세 번째 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번졌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한을 다시 방문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건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사이 이 바이러스는 코비드19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정확히 우한에서 유래했는지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발원설과 책임론이 부각됐고 중국은 이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조사팀이 오늘 오전 중국 우한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와 7월 사전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specially looking at those initial patients that were first identified in December are really, really critical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beginning of this pandemic. WHO가 주도하는 조사팀은 독일과 영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전문가들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WHO 조사단이 중국 현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WHO 조사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중국 발원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没有根据的主观臆测或者借病毒溯源问题进行炒作，只会对正常的溯源国际合作造成干扰。 앞서 두 차례 조사에도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지 못했던 WHO가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의 공사 현장에서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전력 설비가 파손됐습니다. 인근 주거단지의 전기가 끊겼고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수도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장에 있는 자재들이 구착 현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공사장 흙막이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어 저녁 6시 반쯤 지지대가 재차 무너지면서 주변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전력 설비가 파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아파트 7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도로 한가운데 트레일러가 멈춰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졌습니다. 이때 중앙 분리대의 파편이 반대 방향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튀면서 불이 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물이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배관이 터지면서 수돗물이 아래층으로 쏟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저수조 급수차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한파가 물러나니까 황사가 날아들었습니다. 1월 황사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기에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많이 나쁘겠습니다. 기상센터 다시 연결해보죠. 배지 기상캐스터, 어제 하늘 보니까 뿌옇던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뿌옇했습니다. 요즘 추위가 풀리면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죠. 중국 고비세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황사뿐만 아니라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충남과 충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2.8도, 철원은 영하 8.4도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는 1.8도로 영상권에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강릉 9도 예상되고 대전 10도, 광주 14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천문조에 의해서 오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3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 확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오전에 열리는데요.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한 차례 거쳤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따른 만큼 대법원이 다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징역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잔혹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검찰이 어제 첫 재판에서 양모에 대한 공소 혐의를 살인으로 결국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살인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시민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검찰은 진작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던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 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 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그러나 이 양모 측은 살인 혐의, 심지어 학대 치사 혐의까지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해한다는 말은 언론에 흘리면서도 죗값은 제대로 치르지 않겠다는 태도인데요. 어제 법정 안팎에 몰려든 시민들도 장 씨의 이 태도 때문에 더 분노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시민들. 한 목소리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장 씨 측은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에 피해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 씨가 탄 차를 둘러싸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도 둘러쌌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지키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양부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남겨졌던 그 학대의 정황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부디 이에 걸맞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검찰의 살인죄 적용으로 정인이 사망 원인과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마무리한 북한이 어제 평양체육관에서 기념 공연을 열고 당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와 과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축하 공연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했으며 주요 예술단체와 군대, 청소년, 학생 등이 참여해 합창과 무용 등을 선보였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열병식 개최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직전에 외국으로 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었는데요. 이 출국 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이 관련 의혹을 충실히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맡겼는데 어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국 금지 과정에서 파견 검사가 작성했던 서류에 법정 요건인 수사기관 장의 직인이 없었고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도 허위 기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 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판검사들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 적법 절차 무시라고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140억 원 넘는 현금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로 자금 관리인인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이 지목됐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카지노 내 금고에서 사라진 돈으로 추정되는 81억여 원을 발견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된 장소는 랜딩 카지노 VIP 고객 금고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열쇠가 있어야만 금고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금고는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자금 관리인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림모 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이 이 금고와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고객의 금고에서 현금 81억 5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주시 모 장소에서도 현금 수십억 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한 돈을 사라진 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랜딩 카지노 측은 앞서 자금 관리인인 림 씨가 지난해 말 휴가를 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 지난 5일 돈이 사라진 걸 확인한 뒤 횡령 혐의로 림 씨를 고소했습니다. 랜딩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은 사라진 돈이 모기업인 홍콩 랜딩 인터내셔널 소유라고 밝혔지만 모기업의 돈이 왜 제주에 있는 카지노 개인 금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돈의 행방과 용의자를 쫓는 데 주력한 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삼한사원 대신에 삼한사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3일 춥고 나면 4일은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한파가 좀 풀리자 어김없이 먼지가 닥쳤습니다. 특히 중국발 황사까지 겹쳤다는데요.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위에 입김이 남아있는 한강변, 하얀 눈 위로 도심의 풍경이 뿌옇게 흐려지고 건물들은 윤곽만 보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사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고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 역시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정체된 대기로 인해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가 함께 국내로 유입되어 미세먼지는 주말에 날씨가 추워지면 해소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보인 날수가 처음으로 0을 기록하는 등 관측 이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오염물 배출 감소와 기상 요인 덕분이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만 4차례 주로 추위가 주춤할 때마다 대기질이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남은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점입니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정체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 3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국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한동안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만 발령했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결국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했습니다. 그나마도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자체들이 하도 다급하게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24일 만에 10만 명이 느는 등 감염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도권의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엿새 만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를 비롯해 후쿠오카 등 7곳입니다. 이로써 긴급 사태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これまで1年近くの経験に基づいて効果があるものは全て対象とし徹底的な対策を行います。 하지만 이번 선언 역시 총리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했습니다. 우리도 긴급사태를 선언해달라는 공개 압박이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한 겁니다. 앞서 스가 총리가 영업 제한 시간인 밤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긴급사태 이후 도심 인파가 지난 1차 선언 때보다 최대 4배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持ってないものが時計でして午後8時であろうがお昼間であろうが不要不急の外出はお控えくださいってずっと前から言ってます。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등 11개 나라와 맺었던 경제인 상호 왕래를 전면 중단하고 비자가 있더라도 21일부터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제시한 긴급사태 기한은 한 달,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긴급사태 기한의 연장과 전국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죠. 여기저기서 트럼프 끊어내기 움직임이 서둘러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내란 선동은 명백한 범죄라며 트럼프 그룹이 운영하는 시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그룹이 뉴욕시와의 계약을 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내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2곳과 해전목마, 그리고 브롱스에 있는 골프장 1곳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이 사업장들 운영과 관련한 트럼프 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은 분명히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뉴욕시는 트럼프 그룹과의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We have the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obviously, if a criminal act has been committed, and a criminal act has been committed. So, goodbye to the Trump organization. We're not doing any business with you. 이렇게 되면 트럼프 그룹은 뉴욕시에서 벌어들이던 연간 1,700만 달러, 우리 돈 186억 원 규모의 수익금을 잃게 될 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이른바 트럼프 끊기에 나선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년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걸로 알려진 도이치방크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과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까지 도이치방크에 갚아야 하는 돈이 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700억 원이 넘는 걸로 뉴욕타임스 등의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프로페셔널 은행과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도 거래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골프 협회와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발을 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와 배두나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개봉 영화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남성의 유일한 낙은 SNS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Bonjour, vous allez bien? Oui, ça va bien, merci. 그러다 서울에서 벚꽃을 같이 보면 좋겠다는 여성의 말 한마디에 무작정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여성은 나타나지 않고 그때부터 이 프랑스 남자의 무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중년 남성의 로맨스인가 싶지만 가족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 알랭 샤바와 베두나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또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되는 영화예요. 저는 영화를 봤을 때 그랬어요. 요요에 빠진 5청년. 국내 대회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요요로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는.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았고 요요 하나로 자신만의 꿈을 이뤄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요요를 좋아해서 만났지만 인생의 갈림길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한 청년들의 삶을 8년간 담백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언가에 빠져 미치도록 좋아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작품입니다. 남들보다 모든 게 1초 빠른 여성과 반대로 1초씩 느린 남성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시차 로맨스란 독특한 설정으로 전형적이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내 57회 금마장 영화제에서 5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20여 분 동안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심폐기능을 되찾았고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8 공장 건물 5층에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배관 작업 중 누출된 겁니다. 누출량은 300리터에서 400리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4명과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됐던 자체 응급 구조사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40살 최모 씨와 40살 이모 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였지만 심폐소생술 끝에 심폐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사망으로 되었을 걸로 판단했는데 병원에서 병원에 도착 30분 후에 호흡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수산화테트라 메틸 암모늄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유해성 화학물질입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고 약 25분 만인 오후 2시 45분쯤 화학물질 차단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사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부상당한 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외국인이 확진되면 의사소통 문제로 역학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전남 나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리아 출신 부부. 한국말에 서툰 부부는 손짓과 표정으로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어렵게 소통한 뒤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는 남편과 부인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와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찾아야 하는 보건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분이신데 우리 나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하러 오셨다가 저희들이 이제 보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12년 정도에 이렇게 오신 지가 12년 정도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에게 통역을 좀 부탁을 했어요. 외국인 지역 감염이 잇따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 통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에 들어갈 때는 그게 많이 아프거든요. 참으셔야 돼요. 자치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계 쪽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데는 얼마든지 다문화 센터가 있어가지고 통역이 가능해요. 외국인 지역 감염에 대비한 의사소통과 역학조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회사 소유인 오리털 침구를 지인들에게 선물하도록 시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태권도 진흥재단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 재단 이사장 A씨는 근무 중 술에 취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퇴근 이후 관사의 일부 직원들을 불러 밤 늦게까지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관사로 호출이 있어서 갔죠. 근무 시간 이후의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자유시간을 뺏기니까 조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았을까. A씨는 오리털 이불 등 130여만 원 상당의 태권도원 객실 내 침구 세트를 지인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용 물품이잖아요. 개인의 물품이 아니고 국가기금으로 예산으로 구매한 비품이라 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낸 일례가 없죠. 문체부는 지인 등에게 태권도원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문체부 조사 결과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술자리는 강제적인 자리가 아니었고 침구 세트 등의 문제는 사적 용도가 아니라 태권도원 홍보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A씨는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학생이 단 한 명뿐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북 군산 비안도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어제 졸업식을 끝으로 학교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 150명이 살고 있는 전북 서해안의 작은 섬 비안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 한 채에 6학년 학생 1명과 교직원 5명이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졸업하면서 이 학교는 더는 재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쁜 아이와 함께 제가 2년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후배들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943년도에 개교한 이 학교의 졸업생만 700여 명. 비안도 초등학교에는 더 이상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단 한 명의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젊은 층이 점차 섬을 떠나버려 고령화가 심각해진 탓입니다. 학교의 명맥을 잇기 위해 졸업생 출신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5년 동안 신입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모교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붕교도 아니고 폐교가 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문을 닫게 된 섬마을 비안도 초등학교. 학교 역사는 여기서 멈추게 됐지만 학교 건물은 당분간 남아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조금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길 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중반으로 오늘은 여유 있게 출근길 시작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평소 출근길에 비해 지체 구간 짧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 부분 지체를 보입니다. 가락시장역 상수도간 파열로 인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었던 송파대로는 새벽 1시를 기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남부순환로 낙성대 까치고개에서 사당 방면으로 오늘 여유가 있고요. 경인로 신도림 일대로 또 서울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대로 신월 IC에서 목동교 쪽으로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교통 통제 구간입니다. 마포대교 양방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가로등 정비 공사로 부분 통제되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울먹이는 듯한 여직원의 이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눈물의 비디오, 일자리를 잃게 된 옛 제일은행 직원들의 아픈 심정을 담아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23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이 암울했던 고용 상황을 다시 소환하는 듯 고용 악화가 통계로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 눈물의 비디오가 나온 IMF 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줄었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IMF 이후 최대 감소, 통계 변경 후 최대,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감소, 40년 만에 최다 등 고용 악화는 이른바 역대급 기록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악화에서 보듯 직접 원인은 코로나 충격입니다. 주목되는 건 청년층 취업자 수 폭락입니다. 이는 전 연령으로 번졌고요. 오직 60대 이상만 증가했네요. 세금을 풀어 만든 일시적 일자리는 생겼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안정적 일자리의 주 공급원이라 할 제조업 취업자는 5년 연속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늘어나야 바람직한 상용 근로자 수는 15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런 고용 충격이 다음 달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부총리마저 예상할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조기 채용,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과 함께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관건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질입니다. 어려운 시기 정부의 세금 일자리가 불가피한 점은 있겠지만 이 기준에는 미흡하죠. 이번 고용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는 황금알을 낳는 고위는 기업일 겁니다. 규제의 족쇄와 발목 잡는 입법의 가시들, 일자리의 참 해법은 정부와 국회가 일자리 농부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부터 살피고 제거하는 일 아닐까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목포 북항의 모습인데요. 바다 위로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지금 이 시각 충남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지역도 역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의 하늘이 뿌열 텐데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황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되고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 도로에는 살얼음이 남아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3.1도, 대구 영하 1도, 전주 0.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예상되고 대구 11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